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번째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죠? 예,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해서 이루어진 방문이었는데요. 2017년 11월 이후에 약 19개월 만에 이루어진 방안이었습니다. 어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이번 방안 일정 중에 이제 친서도 공개했고, 네. DMZ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기업 총수 만남 여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The session is about to begin. Please be seated.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We understand each other. I do believe he understands me, and I think I maybe understand him. And for some reason, we have a certain chemistry or whatever. Now, let's see what happens. We have a long way to go. 오늘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G20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운명의 한 주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 슈퍼위크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꼭 얻어야 했던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주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기업 총수 만남, 예. 결국은 이제 뭐 그 하웨이 또 사드 또 방위비 결국 그런 얘기들은 다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받아낼 건 뭐냐? 그렇죠. 역시 그 1953년 이래 이 단단한 동맹은 여전히 단단하고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그 외교적인 그런 언사가 있었습니다. 북중 회담 또 미중 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속내와 의중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었을 것이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그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상대의 변화 기류를 읽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만큼 둘 사이의 그런 간극을 좁힐 이를테면 절충안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enough good deal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었는데 북한도 만족하고 미국도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비핵화의 초입, 입구 이걸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나오길 기대를 해봐야 될 마련돼야 텐데요. 되겠죠. 예. 이번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끼어들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기대했던 건 최소한 그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정도는 미국 눈치 안 보고 너희들이 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북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다소 결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쯤 됐으면은 이 정도는 우리한테 뭐 자율권을 줘도 되지 않느냐. 요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서 제일 상징적인 사건은 그 JSA를 방문한 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거의 10년 주기 정도로 한국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이 DMZ를 방문했었는데 그 과거에는 오면은 이제 그 미군 관할의 그 전방 초소 같은 데를 가서 북한을 뭐 망원경으로 본다든가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국을 굳건히 동맹으로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근데 이번에 JSA를 간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미국 국민들에 대한 큰 메시지죠. 평화의 메시지. 예. 이 평화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내가 만들어낸 거다 하는 거를 미국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테면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그 JSA라는 곳이 지금
그 새로 만들어진 그 공간이 갖는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나름대로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사건을 좀 복기를 해야 돼요. 26일 날 북한 외무성에서 담화를 발표하죠. 연말까지 셈법을 같이 하든지 하지 않으면은 그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리라는 외무성 담화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그 다음 날에는 외무성 미국 국장인 권정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미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제시하라. 그러면서 한국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니들 참견하지 말라. 정말 그 지난번에 오지랖이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아주 모욕적이에요. 그러면서 마치도 남조선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연락 통로, 이 사람들은 연락 통로라고 쓰는데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북남 사이에 물밑대화 하나도 없다. 그것도 국장이 그런 담화를 발표해.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께서 그 소위 연합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입니까?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은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나온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깨끗하게 폐기가 된다면 이게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여태까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영변 플러스 그다음에 그 경제 제재의 개선 내지는 완화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했던 상황이었죠. 그게 그런 식으로 자꾸 레토릭들, 북한 국장 레토릭 내는 것은 다 계산된 거거든요. 쟤들이 뭔가를 내리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지금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희비하는 게 이미 그들의 전략에 넘어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몇십조, 몇백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베가. 근데 그 막 먹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은 소니 TV로 보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이거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 편 들어가서 중국하고 척을 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니까 북미 관계를 갖다 화해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우리 국익의 최우선이란 말이죠.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 북미국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주장을 한 거 이거는 팩트예요. 그렇죠.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발표를 한 그 현실을 보자는 거죠. 미국이 얘기하는 지금 비핵화의 첫걸음하고 한국 정부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핵화의 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예.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이게 어떻게 조율됐느냐 이걸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핵 문제라는 게 그렇게 이거 주는 대신에 개성, 금강산 이렇게 단순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조율하에 그 소위 영변의 플루토늄과 HEU와 그다음에 소위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하는 트리티움까지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 예. 아니면 미국과 조율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봐야죠. 이게 다 국익 사안이기 때문에. 외무성 일개 국장 정도가 얘기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영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인가 또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영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변 핵시설 중에는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님 언급하신 그 삼중 수소 생산 시설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이른바 수소폭탄의 원료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완전하게 또 전면적으로 폐기한다고 하면 예.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단계로 들어간 거다. 일단 진입한 거다. 입구에 들어선 거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든지 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한국이 기왕에 남북 병협을 추진하고자 하니 한국의 역할을 그 카드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해 놓고 있는 거죠. 북한에 미국을 담당하는 국장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요. 국장이 모르는 전술적 노림수요? 북한엔 그런 거 없어요. 국장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물론 전체적인 노림수가 있겠죠. 한국에 대해서 너희들하고는 물밑 대화가 없었으니 끼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것이 주는 함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략 전술을 짜는 것이 맞다라고 정호김 생각하고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이죠. 왜 이런 메시지를 갖다 일개 국장의 입을 통해서 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메시지 관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지한 우리 입장은 아니고 너희들한테 주는 경고문이다. 요 정도인 거죠. 그걸 갖다 만약에 정말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너희들하고 파토 놓을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최선희가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최선희가 얘기해야 맞는 거를 하필이면 왜 국장이 얘기하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이른바 메시지 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지금 교수님은 그걸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금- 교수님 해석이 맞다고 예, 아니, 장담하지 지금 마세요. 사실은 제가 피차 마찬가지 제가 동일하게 아니요, 듣기에는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문제는 얘기했죠. 뭐냐면 그 사실을 누가 부정합니까? 그 사실을 있었던 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토론하는 거냐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난 해석을 토론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국장이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부분에서 물밑 의원님은 대화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전혀 거냐면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국장이 한 말 그대로 얘기하는 정부에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정부에서 하는 내가 거잖아요.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쉽게 말하면 얘기했습니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물밑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저쪽에서 안 한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건데 했다고 얘기한 적이 저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그거를 말하더라는 거를 얘기한 이번에 거예요. 일개 국장이 당연히 알겠습니다. 전술적 발언이라는 근데 거죠. 북한에서 어떻게 일개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까? 아, 여기서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 왜 하필이면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조금 들여다볼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의 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 스타일을 왕창 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제 우두머리인 트럼프가 나한테 친서까지 보냈어. 예. 그거 아주 훌륭한 내용이야. 그거 당연히 그건 국내 정치용인 것이죠. 그리고 북한 내부에 보내는 물론이죠. 메시지다. 김정은이 트럼프의 편지를 읽으면서 뭐 밑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트럼프가 밑줄까지 거갖고 보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정은이 밑줄 거놓고 나 지금 여기 보고 있거든. 트럼프 보고 있나? 이거였을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트럼프는 알 보고요. 거니까 그 지점을. 저는 근데 것이죠. 트럼프한테도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연말까지 그 상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북한은 다음 행동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행동이라는 게 트럼프한테는 재선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수도 거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제 편지를 읽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니까 인민들이랑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대로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러면서. 근데 군부에서도 굉장히 강성 군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핵무장을 해제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단 말이죠.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번 하노이에서 완전 스타일 구겨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지도력이 흔들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봐라, 적국의 순회가 나한테 이런 친서를 보냈고 그 안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도 있어. 그래서 엘리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민들한테도 경제 제재 곧 풀릴 거야. 내가 확실하게 풀어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미국에 보내는 사인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고 또 남다른 용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셈법을 트럼프가 제시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 그렇지만 용기 그 부분에서. 정작 그 편지를 쓴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디에 밑줄 그었는지 다 어느 알죠. 어절에 했는지를 알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트럼프에 보내는 사인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단어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아름다운 편지에 구체적 내용이 있었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트럼프 성격에요. 네. 그거 그냥 아름다운 편지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다 흘러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아름다운 편지에 흥미로운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왜 이걸 해석하느냐고 난리냐. 미국과 북한과 한국의 핵심적 이해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뭔가 자꾸 퍼포먼스로 뭘 밑줄 긋고 뭐 하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정작 핵심적인 알맹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측만 하면 난무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치부당 그러니까 박지원 그 상황이 별로 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거예요. 친서 외교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지만 친서의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고 그 얘기는 알맹이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렇게 해석해 볼 만한 몇 가지 단초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Maybe 트럼프 there was. 대통령이 아마도 있을걸 이렇게 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모호하게 해서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자고 하니까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를테면 조만간에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 정도는 얼마든지 담겨 있을 수 있고 그거를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무르익고 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북한이 이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정통 종합영화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아예 없는 것은. 예. 아까 진 교수님이 북한이 이미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그거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연말이 됐는데 아무 돌포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다면 한다라는 걸 늘 보여주는 것이 자기네들의 서바이벌 그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ICBM을 다시 날린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연말이 되면 북한은 그걸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거고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이게 상당히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 개인은 어찌됐든 간에 제재는 계속하면서 자기 대선 끝날 때까지 그런 상황만 안 벌어지고 요 상황만 계속 현상 유지되면은 나는 오케이. 아까 왜 편지에 만나자는 내용 있었느냐 그랬더니 메이비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뭔지. 확실한 건 지금 이번에 그 친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명분을 트럼프도 또 김정은도 서로에게 또 주는 거죠. 그게 또 저 외교 협상이고 그것도 국제 정치니까. 그러나 실무 협상의 입구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는 게 뭐냐면 그거를 피하는 길이 실무회담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아는 게임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적인 비핵화를 이뤄내서 그 저 제재 완화를 하고 일거의 그 한반도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냐? 조금 지루하지만 실무 협상부터 시작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북한도 도발할 명분이 없잖아요. 이쪽도 이쪽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지루하게 좀 더 갈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뭐 모든 관련 당사국의 어떤 비핵화의 의지를 너무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미국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궁극적 목표로 천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은 포기하고 이제 경제 주의로 나아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역시 비핵화를 원하는 거다. 물론 그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난하는 과정일 것 같아서 우리의 걱정이 있는 것인데 뭐 그저 실무 협상으로 그 파국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상황 관리만 하고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전망 같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야 입구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풀려나가야 된다. 이번에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컨대 한미 사이에 합의를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도 아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핵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게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인가. 왜냐하면 그 지점이 확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합의를 이뤄낸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슈퍼위크를 보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 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점, 이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일본의 우선 결례예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외교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준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열리는 관함식 자위대 거기에도 우리만 초청 안 했어요. 심지어 중국도 초청했다고. 뭐 일본을 뭐 비난하는 것도 쉽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것도 쉽지만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를테면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 왕따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 근데 왜 일본의 이번에- 아베 정권이 예. 선거를 앞두고 내부 정치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용렬하고 졸렬한 행태인 거를 제가 먼저 저도 비판하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성님은 그거를 해서 성사시켰어야지. 이번에 한일이 아이고, 만나지 못한 그 것은 당시에는 우리의 우리가 안 외교력 가도 아무 부재라고 문제가 생각하시는 없었을지 겁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지만 국태여 그걸 열겠다고 매달릴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근데 그리고 주요국 중에 우리만 없냐 이거예요. 아니 중요한 한일 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죠. 마지막 카드도 던졌잖아요. 지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양국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공동으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처음에 안까지 우리가 걷어찬 거를 다시 했지만 내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죠. 전애들이 끝내 초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아버리고 말지 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수를 써가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됩니까? 자, 바로 그것 더구나 때문에 한일 관계를 내부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아베 정권하고 자, 이런 거죠.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그다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은 어쩐지 몰라도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 그 외교 문제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 권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양승태가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 관함식 문제도 결국은 일본이 레이더 가지고 시비가 온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걸 갖다 다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징용 문제, 우리나라 사법부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관함식도 예컨 레이더 조사했을 때도 우리가 막 사과하고 이랬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사법부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는데 한국 사법부는 그런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본 사법부에서 똑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한일 합방 수도 없이 내렸어요. 일본 사법부에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배상권 다 해결됐다. 청구권. 그 일본 정부는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법 판결을 어쨌든 존중해야 되니까 하고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 국내적인 판결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자면 외교적으로 협상 됩니다. 절충을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는 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사법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선 그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한국 정부도 내고 양쪽 기업들이 돈을 내서 배상하자는 얘기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처음 일본 쪽에서 나왔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걷어찼다고. 예, 사실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였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네. 걷어차더니 네. 이제 끝에 와가지고 그걸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일 정상회담 무산의 책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쪽은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는요 지금 전쟁하거나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느냐지. 아베한테 아베하고 그야말로 미국한테 불효외교라고 아베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외교입니까? 아니 누가 아니에요. 미국한테 한일 정상회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미국 철군시키시죠. 95년에 한 뭐. 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힘의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국제사회에서 볼 때 일본도 잘못한 거지만은 우리의 그 외교적 존재력이라는 게 참 형편없이 모욕당한 셈이 됐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국제에서 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쉬워요. 일본. 아우 정말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병탄이 돼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미 감정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반일 감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개인적으로 싫다 곱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상황을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습책을 제안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제안을 해보세요. 정부한테 이러라고.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레이더 가지고 애들이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지. 간단히 얘기해. 아니 왜 대안이 없습니까? 사실은 외교에 그러니까 물밑 정부가 비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네. 정부가 이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다는 대안을 아니 제시해 그 보세요. 정부가 물밑 대화서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물밑 대화는 노력을 해야 되죠. 자, 한일 한일 간의 관계를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화시키고 정상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논의를 해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과 과거사 문제를 연동시키지 말자. 그쵸. 그런데 일본 아베 정부가 자꾸 이 과거사 문제를 여기에 연동시키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밟고 지나가세요. 소인 심상정을 끌어내세요.
하지만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모레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기한을 늘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이어가되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한 겁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일단은 상임위에 무조건 등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음조차 무색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가사 같죠? 노래 가사. 그 바로 국회 정상화 이야기입니다. 이제나 의원님들이 일 좀 하시나 싶었는데 극적으로 타결됐던 국회 정상화가 또 2시간 만에 극적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아마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딱 그 소식 접하자마자 그냥 잠시 후에 이게 뒤엎어졌거든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만에 합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런 굴욕적 합의문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24일 오후 3시 반이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이제 합의문이 전격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갔는데 네. 의총에서 그냥 거절당한 거죠. 그 합의문에 사실 사인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의총에서 이렇게 추인이 안 된 걸까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얻은 합의였다라고 사실 평가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선은 유감 표명 어쨌든 완곡하지만 했죠. 그죠?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서. 또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뭐 그런 정도 선이 사실은 뭐 합의할 수 있는 선이죠. 그죠?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도 약간은 조금 의아했어요. 어떻게 2시간 만에 이렇게 뒤집힐 수 있을까. 그 이제 저도 좀 알아도 보고 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강경으로 치달을 때는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전략이 없는 거예요. 큰 그림에. 사람이 전략이 있으면 양보도 할 수 있고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전략이 없을 때는 강경론으로 가면 본전을 해요. 대안이 없으니까 서로 강경으로 가는 거야 일단. 그러면 욕은 덜 먹거든. 어설프게 타협안 내놨다가 이제 작살이 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뭔가 절박한 사유가 있어. 강경으로 치달아야 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번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합의 내용에 사실은 고소고발 취한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난번 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이 대상이에요. 예.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는 빠찌와 정책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더구나 합의 내용에 올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본인들이 고소고발한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도 취하가 되면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고 어쨌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자기의 이제 앞으로 잘못한 정책 운명이 맡겨지게 됐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데 합의 내용은 없고 이거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그렇죠. 그런 말 나왔대잖아요. 이러려고 자매투쟁한 거 아니다. 그렇지. 이러려고 우리가 바로 이랬느냐. 사실은 그게 속 기류였다.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거에 저는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고 전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전두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당의 중추 역할을 할 중진들이 없어요. 다 감옥에 가거나 이랬단 말이죠. 후두엽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참신함을 담당해줄, 불어넣어줄 신진, 이른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소장파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일단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이 투탑도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 사인했잖아요. 근데 엎어졌죠.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했더니 의견을 물었더니 침묵하잖아요. 반응이 없죠. 자기들도 그걸 통제를 못하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치 구단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꼭 열릴 거라고. 네. 저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강경파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구단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주부터는 열립니다. 내주부터는 열립니다. 이번에 갖고 갔더니 의총에서 계속 15명인가 발언했는데 다 강경파들만 발언하고 사실은 등원을 원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도 못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구단도 못 맞춘 걸 지금 우리 진 교수님 맞히신 건가요? 잘 된 건지 뭐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때는 이렇게 원내대표 사인을 하고 다 국회를 정상화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예상 못하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게 부결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죠. 얘기 후일담을 들어보면 협상 과정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이 정말 추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협상 내내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이렇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총에 먼저 갖고 와서. 의총에 먼저 가져와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협상을 진행을 하든지 뭐 이럴 수가 있었을 텐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부대표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다 또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양해해달라라든지. 그런데 줄줄이 나와서 성토하는 발언만 이어졌다 뿐이지 누구 하나도 이 합의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또 황당한 게 뭐냐면 본인도 그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갖고 온 합의안이잖아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도 안 하고 돌아가지고 오히려 의원들이 나한테 더 큰 협상 권한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의총에서 그게 뭐 한 18명 정도가 발언을 했다는데 그 모두가 다 그렇게 강경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강경파들이 몰아붙여서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 그런가요? 내부에 모두 강경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 내부에서도 이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의총을 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삼척인가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른 그 원내 교섭단체하고 협상이 있다는 거를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의총이 있다 그래서 와서 앉아 있으니까 합의문 더하기 이인영 대표의 유감 표명 문서까지 전부 돌려서 다들 읽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그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는 거잖아요. 합의 처리가 아니라 합의 정신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고 거기다가 패스트 트랙을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의 부당성 때문에 우리가 고소 고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러려고 했단 말이냐. 그때 나온 것이지 우리는 고소 고발 이거 취하해 줄 때까지 이거 안 된다는 말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취하해도 이게 무슨 지금 반의사 불벌도 아니고 친고도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제 이 의원들이 분노했던 거는 오히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특별법을 며칠 후에 본회의에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처리하는 걸로. 그런데 이거 자체는
구체적으로 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뜬금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한, 그러니까 나와서 그 토론을 할 의원들이 전부 강경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조율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사인까지 했으면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은 특히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는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왜 진작에 원내의총에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거면 사인을 왜 하느냐는 먼저 거죠. 했느냐. 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런 합의문 들고 올 거면 우리가 우리 발로 가서 그냥 당당하게 국회 정상화하는 거지 이걸 합의문이라고 사인을 하고 하라면은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 전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점에 타협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왜 타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5.18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민주당의 요구로 들어간 법안인 줄 알았습니다. 5.18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테면 5.18에 대해서 비하하는 망언자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법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다 수렴됐기 때문에 저는 그 합의문을 보면서 이인영 대표가 어쩌면 당에 돌아가서 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면피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넣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자유한국당 몫에 5.18 진상조사위원 3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1분은 통과가 되고 2분은 거부당했잖아요. 근데 이 2분의 자격 조건이 현행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출신이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이 못 되는가?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군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조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백승조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그런 그걸 내용이었어요. 통과시키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그런 법안이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죠.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설명되었냐면 차명진 전 의원이 욕했죠. 어떻게 5.18 망언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법을 합의해 올 수 있느냐. 내가 그 법에 처벌받는 1호가 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다시 글을 냈습니다. 그 내가 합의한 법안은 그게 아니고 아까 조사위원회 자격을 바꾸는 것이다. 왜 그럼 이걸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이것이 이를테면 의총에서 추인이 거부당하는 뭐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면으로 얘기했어야죠. 나경원 대표가 도대체 왜 사인을 했을까? 이분이 이제 한동안 그 빠르던 나다르크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당을 막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황교안 대표도 밖에 장외 집회하면 나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을 했지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황교안 대표랑 얘기가 안 됐느냐? 대표랑 얘기가 왜 안 됐겠습니까? 논의했다.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리더십으로. 그랬는데 그게 그냥 일거지하에 거절당한 거죠. 그럼 만약에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의총 그 현장에서 뭐 설명도 없었고 설득을 왜 안 했느냐 나 대표가 뿐만 아니라 이제 황교안 대표도 왜 아무 발언이 없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서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전두엽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하고 대표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중간꼴이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을 갖다 점검하고 그 관리하는 어떤 중진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 이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지금 대충 얘기하고 알았습니다. 뭐 이러다가 그냥 보기 좋게 자빠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번에 그 나경원 대표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사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봐요, 나는. 이럴 때 나경원 대표는 딱 나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왔죠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죠. 또 목선, 귀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들어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그때 황교안 대표가 뒤에서 딱 해가지고 원내대표 말이 맞습니다. 옹호해서 엄호해가지고 만약에 관철시켰으면 당이 딱 두 사람 지휘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당에 말하자면 이 당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 주도 세력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타 플레이어 몇 명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원로도 없어.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스타기 때문에 뭔가를 나 혼자 해냈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당원들이 그 의원들이 보여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정당은 웬만해서 추인 그 사인까지 해왔으면 추인해주는 정당이에요, 원래. 그럴 뿐만 아니라 재신임 얘기를 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원내대표를 스타일 구긴 적이 이 정당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었던 정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까지 가는 데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뭐 투쟁하고 그럴 때 다 같이 몸으로 투쟁했는데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내재해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 재신임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은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뭐 더 큰 협상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죠. 말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김영호 의원이 재신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기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재신임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들이 그랬대요. 재신임 얘기를 하고 원내대표를 흔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얘기 했다는 자체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자. 근데 제가 알고 있잖아요. 외부자인 제가.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건데 그러면서 나경원 대표에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더 이상 재신임에 대해서 운운하지 않고 권한을 주는 거는 오히려 더 큰 협상력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라는 뜻이다. 제가 그 최대한 정리해서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청년층을 향한 구애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외부자들이 직접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곽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시사발전소로 방송하고 있는 한진입니다. 막귀도 알아듣는 시사상식 작가 김초롱입니다. 마이크도 잡고 있고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제일 프로인 것 같아요. 이 중간중간에 어색함은 어떻게 해요? 영스플레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 아, 제목 좀 진부해. 영수, 아니. 진부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부터 못 나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외부자들 안에서 듣는다는 게 참 신선했던 것 같아.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을 타서 유튜버들을 이렇게 끌어 모았나? 너네는 외부자들을 실제로 제 방 말고 본 방송으로 본 적 있는 사람 있나? 개그맨 남희석 씨가 진행을 처음 했었는데 그분이 나오기까지는 거의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어. 근데 개편된 후로는 잘 못 봤던 것 같아. 왜 개그맨 남희석 씨의 팬이야? 그건 아닌데. 개그맨 남희석 씨. 그건 아닌데. 기억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타이밍이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없어. 나는 요즘엔 TV는 거의 안 보고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엄청 보거든. 솔직히 이미지 얼굴로 더 익숙해서 머리 하얗신 분. 나는 그 출연하시는 분 중에 정호김 전 의원분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사실 최근에 정호김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대학생인가 그러셨나 봐. 실제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속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거 잘 봤다고 정호김 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네. 나는 나의 원픽은
같은 분으로 계속 하면은 다른 분들이 섭섭해하실까봐 좀 그렇긴 한데 나도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님이고 좋아 이런 거 좋아. 우리가 이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뿐이지 나머지 분들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밥탕에 좀 깔고 갔으면. 맞아.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진영이는 픽. 나도 근데 나한테 되게 중요한 투표권? 이 지금 갑자기 온 것 같은데 나한테 되게 중요한 투표권? 이 지금 갑자기 온 것 같은데 나도 근데 진중권 교수님인 게 솔직히 말하면 진중권 교수님 인기 많으시네요. 나도 근데 진중권 교수님인 게 솔직히 말하면 외부자들에서의 진중권 교수님은 아니야. 왜냐 나는 안 연습 플레인. 그냥 이제 좀 뻔하다? 매미가 울면은 그때 여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청년들이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선거가 그때 근처에 왔구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아무 생각이 이번엔 좀 없어. 시기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면 진작에 했어야 될 것들인데 이제 와서 구애하는 모습이 선거용에서 청년들을 소모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진이가 방금 소모품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과연 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청년들이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내가 사실은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대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적도 되게 많거든. 정책이나 어떤 정책 이슈를 얘기할 때 사실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들이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능 방송에 한 번 더 출연하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뭐 나 최근에 좀 본 게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그 미군 우리 그래도 그 학문의 장인 대학교에 가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게 예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강의 오거나 세미나 오는 것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제 컴백하고 나서 쇼케이스 한번 열고 그때 반짝 우리한테 팬들 사인회 열고 오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선거 앞두고 그때 반짝 찾아오는 경향들이 많잖아. 연예인과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예인들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줘. 맞아. 되게 내가 좋아하는 보고만 대로 있어도 해줘. 좋아. 예쁘고 막 보기 좋아. 근데 정치인들은 그래서 약간 되게 괴리감이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강연을 오고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하고 정책을 꾸리는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하고 있나? 많이 공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게 나는 실수로 막말이고 실언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청년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강의를 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강의에 가면 항상 늘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꼰 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정치 행보를 많이 이어가고 있잖아. 근데 이 아들 특혜 논란이 불거진 어떤 강의처럼 사실은 이 청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이분이 이후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본인의 아들에 대한 그 뭐 어학 성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또 보통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는 자식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자식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잖아.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대학 강의실에 왔을 때는 질문을 오히려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맞아. 나 근데 개인적인 경험인데 내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사례가 그런 강연을 갔는데 모든 질문을 안 받겠다고 시작하는 강연이 있었어. 근데 무려 그 강의가 3시간짜리였거든? 그러면은 연설을 듣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고 그리고 너무 많은 취재진이 있었어. 사실 그것도 진정성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 그분이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 구속수감 대신 전 구속 수감 대신 전 대통령 기본적으로 나는 정치인들과 우리 청년들 간의 괴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른 거지. 사실 지금 뭐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은 하루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배고픈 시절이었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좀 청년 나름대로의 힘듦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우리 세대는 특히 많이 이제 이야기 듣는 게 욜로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 좀 포기한 그런 세대라고 규정이 되잖아. 위의 세대들이 청년 세대를 계속해서 어떤 단어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신기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면서 맞아.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완전 까놓고 내가 왜 우리 세대가 왜 남들이 보기에 욜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완전 톡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연습 플레인. 기성 정치인이든 기성 세대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나도 겪어봤어 라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개인의 고통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출발선에 서야만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치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최고거든. 일단은. 내 마음 어른들한테 좀 알았으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연습 플레인. 나는 일단은 체감한 게 없거든.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 너희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 있니? 대부분이 없다였어.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었어. 하나는 아예 그 청년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는 나는 그 청년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제 청년 그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5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들이잖아.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3천만 원. 몇 천만 원이지 막 많게는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 청년 지원 정책 중에 귀에 제일 잘 들어오는 거는 보증금 대출 이런 거야. 사실은 진짜 맞아. 어떤 시기에 나온 정책 중에서 보증금 전세 대출이 가장 금리가 싼지 한도가 어떨 때 제일 높은지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주택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소득에 대한 조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서 맞아. 신혼부부면은 둘이 합쳐서 뭐 6천만 원 이하. 거기를 애매하게 넘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 은행에서 일하는 친한 지인분이 있었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렇게 뭐 우린 직군이 되게 다르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대출 한도가 훨씬 높다. 어쩔 수 없이 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자기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랑 또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 취직하라 그랬지. 막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되게 가슴도 무너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른들이랑 주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더. 우리 부모님도 그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자꾸 뭐 취업해라, 뭐 공무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셨는데. 근데 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결혼을 앞두고 살아야 될 집을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 준엽이 되게 동안이다. 준엽이 되게 동안이다. 집을 산다 이건 약간 머나먼 이야기였단 말이야. 이게 맞닥뜨리고 이걸 집을 구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집값이 뭐 다 올라가서 집 사기가 참 집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혜택 같은 거 있으면 못 챙기는 게 바본 거잖아. 맞아. 나는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아놔야 되는 목돈이 일단 원룸 기준으로 한 3, 4천 정도? 둘이 살만하면 투룸이면은 1억 7천 정도의 전세가 나올 거고 이런 지원 사업에서는 한 보통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한 둘이서 7, 8천 정도 모아야 된다.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이라고 집값의 10%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집값의 30% 정도는 내가 모아놔야 이제 당첨이 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되게 꿀팁이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보통 없어.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공부해야 될 어떤 자극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사실인 거야. 마냥 이제 내 탓을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는 거지. 약간은. 내가 진영이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뉴스도 청년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는 뉴스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듣게 될 거고 많이 그만큼 알게 될 거 아니야.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몰라. 맞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하고. 연습 플레인. 나는 정치인들이 연습 플레인을 일단 많이 봤으면 좋겠어. 오. 가장 좋은 꿀팁이네.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나와주시면 일로 오세요. 이리로 나중에 와주시면 나오시면 막 혼내는 거 아니야? 지금의 우리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 제일 탈이념적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진보와 보수의 경계는 계속해서 허물어져 갈 것 같은데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정치인들 현수막 참 많이 걸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물어뜯기 형태의 어떤 이념 정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중심의 어떤 정치를 바라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이 기성 정치인들은 네거티브 형태의 정치만 계속 해오고 있어. 이 이념 정쟁에 지쳐있는 청년 세대들을 모두 이렇게 품지 못하지 않나. 그 사실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을 좀 비하하는 단어로 뭐 꼰대, 뭐 틀 이런 표현을 안 듣게만 하면 된다. 반대로만 하면 된다. 특히 요즘같이 뭐 갑질과 관련한 사건이 나오는 사회에서 어린 청년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게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함부로 뭐 반말을 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 보기 좋지는 않거든. 나는 콘텐츠 스타트업 하고 있으니까 콘텐츠적으로 좀 접근해서 얘기를 하면은 2016년도 총선 때 우리가 만들어서 활동했던 팀 중에서 정치 아젠다를 다루는 게 있었는데 대선 후보 중에서도 탐수한 사람이 있어. 누굴 것 같아? 문재인. 알만한 모든 정당 한 군데 빼고서 다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콘텐츠 만드는 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은 지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나서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4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다시 청년들을 찾는 게 물론 이제 어떤 팀 하나, 젊은 팀 하나 잘 찾아가지고 뭐 콘텐츠 맡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맡겨야 돼.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청년 트럭 위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는 게 더 이상 안 통한다면은 청년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표현해줘야 된단 말이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는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오프라인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힙플레이스라도 가라. 차라리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는 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뭐 신박하기도 하고 재밌지 않을까. 한마디로 다 종합해서 모든 의견들을 보면 그냥 관심만 가지면 다 된다. 맞아. 이건 것 같은데. 그거야. 관심을 안 가지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정성 있는 관심이어야 맞지. 돼. 말들 잘하네. 그러게요. 참. 저는 이제 저분들이 한 이야기 중에 탈이념이라는 거하고 욜로. 그게 이 청년들의 모든 거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탈이념을 얘기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념적이기 때문에 정말 꼰대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정책을 통해서 그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면 단기적으로 선거 때 무슨 공약을 만들어서 그 타겟화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아까 보증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청년 정책 대표적인 거면 아마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거. 그런 장기 대책을 길게 잡는 거.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청년 부대변인, 청년 대표, 최고위원 이런 거 솔직히 이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감이 안 된다. 네. 그 사실 정부 여당에서 볼 때는 2030 세대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 의원님 보시기에 여당에서는 이 문제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청년들에 대한 정말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복지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뭐 학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복지 지원이 없어요. 이를테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지원을 받고 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기초노령연금이나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으로 다 지원을 받는데 이제 그 사회로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들은 그런 기성세대의 어떤 기득권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데서 계속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자기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특장점을 특성화해 이렇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특성화에 전념해도 될 만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몰이해와 또 너무 관심이 없고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 대학 강연장에서 아들 자랑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던 일.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스펙이라는 게
영어 토익이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전체로 말하면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거 하나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주로 줄이면은 그거거든요. 나도 흑수저였다. 근데 나 봐라. 사시 통과하고 검사해가지고 지금 총리까지 가고 당 대표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왜 못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 봐라. 스펙도 별로 안 좋았는데 대기업 5군데도 합격하고 잘 가고 있잖냐. 너희들 왜 못해? 그러니까 노력해. 이거란 말이지. 제일 듣기 싫은 게 노력이잖아요. 역시 중건 선생이야.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숙대 그 강연에서 이 발언하시는 걸 보고 저도 사실 황교안 대표하고 유사한 세대예요. 이렇게 자꾸 제가 진화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진화 과정이라고. 근데 한 달 있다 보시라니까. 좀 달라질 걸로 예상하세요? 이 진화론을 얘기는 했는데 이분이 드디어 성장판이 멈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네?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진화를 그렇게 다 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포유류대로. 황교안 대표의 진화론 주장은 철회하시는 겁니까? 이 순간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판이 여기서 끝난 건지 아니면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기가 필요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감 능력이 그래서 당에서도 굉장히 당혹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앞으로 우리 황교안 대표는 백브리핑을 뭐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머쓱하니까 그냥 그 웃음으로써 그러는데 나중에 선거 때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서 그나마도 다행이다. 차라리 일찍 터진 게 낫다. 이것도 빨리 이거 다 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그 이해창 전 총재가 그 옥탑방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도 몰랐대요. 그랬는데 타격은 이해창 후보가 훨씬 치명타를 받았거든요. 덕분에 옥탑방이 유명해졌어요. 예, 지금도 뭐 옥탑방, 왕세자, 황태자인가 뭐 많은데 이 기성세대의 어떤 그런 경직된 사고로는 쫓아가기 힘들다면 적어도 쫓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나 때는 말이야. 그거 하지 나는 말아야 이랬는데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분이 정치할 준비가 좀 안 된 게 평생 살아온 걸 보게 되면 명문고를 나와서 40패스를 해서 공안검사를 한 다음에 총리를 해가지고 변호사에서 몇십억을 갖다 1년에 수임한 분이거든요. 삶이 그래요. 그다음에 그 모자라는 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을 갖다 뭘로 때웠냐면은 근본주의적 기독교 신앙으로 때워왔던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청소차 타고 가면서 그 환경미화원 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세입자들 그 임대주택 거기 가가지고 집값 떨어져서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다가 요번에 딱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실토했죠. 오히려 그 아들내미 성적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스펙이 안 됐는데 KT라고 하는 대기업에 채용됐던 걸 보니까 특혜 채용이 많네. 네. 황교안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의 스펙 아니었냐라고 하는 얘기가 확 올라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익이 뭐 920. 네,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더 사실 1학년 때 어려웠다. 성적이 그랬는데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랐더라. 뭐 성적은 3.299. 또 토익은 뭐 925점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펙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걸 실토하고 자인한 꼴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 2번 못질을 한 겁니다. 2번 상처를 줬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고 뭐 저도 뭐 그런 저희 20대 아들 딸한테도 가끔 핀잔을 듣는데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열린 자세로 이 사람들과 같이
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달리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실 거기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기사들도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 진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자기 혼자 달리고 이거는 아니죠. 이번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약간 우리가 정말 가서 들어야 됩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연설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소통하는 모습이었죠. 아까 그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 해답이 다 있었어요. 맞아요. 좀 차라리 질문을 우리로부터 하게 하고 들어라. 왜 자꾸 흑수저인 척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 군대 가가지고 건빵 먹으면서 건빵 맛은 변함이 없네. 군대 갔다 온 것처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네가 언제 군대 건빵 먹어봤다고.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요새 건빵 맛 옛날 건빵 맛하고 달라요. 흑수저 네가 언제부터 흑수저였다라고 자꾸 해요? 요새 개발돼가지고 되게 맛있어. 척하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정 의원님은 특별히 또 황교안 대표님에게 애정을 갖고 계셔서 황 대표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황교안 대표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보수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성장판이 닫혔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다친 거 아닌가? 다친 거 아닌가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지금 기대가 있으시다는 오늘 항상 비수를 꽂으시는 진중권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딴 건 다 까먹더라도 이 방송에서 그것만큼은 황 대표가 하시면 정말 사랑받는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될 것 같아요.